중국에서 발생한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위, 광저우 식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인육 헛거. 인간의 생명을 그저 먹잇감으로 여긴 냉혈한 살인자,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회상하며 어떠한 후회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식인을 일삼는 괴물이 되었을까? 이 피에 대한 갈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오늘 영상에서 대중을 충격에 빠뜨린 현대 사회 최악의 범죄 중 하나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보자.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비극은 광저우 파니구의 한 작은 골목에서 발생했다. 번화한 지역은 아니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성이 리씨인 한 가족이 최근 후난에서 이사왔다. 처음에는 젊은 부부가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가 태어나며 작은 집에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해졌다. 아기의 부모는 근처 의류 공장에서 일하며 늘 바빴기 때문에 어린 딸은 조부모가 돌보았다.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아이는 피부가 희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랐다. 그녀는 매우 영특한 아이로 알려졌다. 겨우 1살 때부터 또렷하게 말을 할 수 있었다. 4살이 되었을 때는 또래 아이들이 가정에서 쓰는 방언을 사용할 때에도 능숙하게 표준어를 구사했다. 이는 그녀의 비상한 머리를 증명하는 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가족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2009년 1월 2일 아침, 리 할머니는 이른 시간에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며 손녀를 집에 두고 떠났다. 리 할아버지는 실직 상태였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철을 수거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전 8시쯤 단골 고객으로부터 많은 양의 고철을 팔겠다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그는 서둘러 집을 나서야 했지만 손녀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 이웃집에 잠시 맡기며 금방 돌아오겠다고 안심시켰다. 이웃은 리 가족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꽤 친숙한 사람이었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어린 리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였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부탁했을 때 이웃은 흔쾌히 맡아주겠다고 했다. 이웃은 길가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마침 설날이 지나면서 많은 아이들이 간식을 사러 오고 있었다. 혹시라도 너무 바빠져서 아이를 돌보지 못할까 걱정된 그녀는 아이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절대 멀리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1시간 후 리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러 돌아왔을 때 이웃은 당황한 모습이었다. 아이가 SP 종용도 없이 사라졌던 것이다. 처음에 그는 아이가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급히 집으로 가 확인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리 할머니가 돌아와 손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수색에 나서 골목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어른들은 아무도 어린 리를 보지 못했다고 했고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그날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웃들도 함께 수색에 나섰지만 골목을 샅샅이 뒤져도 아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골목 입구에 사는 왕씨라는 여성이 어린 리가 골목을 떠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는 아이가 멀리 가지 않았다는 뜻이었기에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골목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몇몇 사람들은 아이가 그냥 놀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어디에서 놀고 있었을까? 정말 실종된 걸까?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혹시 아이가 골목 안의 오래된 빈집들 중 하나에 들어갔다가 갇힌 것이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즉시 가족과 이웃들은 모든 빈집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그 어디에서도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 모두 불안을 감추려 했지만 리 가족은 최악의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살던 골목은 폭이 겨우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좁은 곳이었다. 집들은 20제곱미터가 채 되지 않는 작은 크기로 골목 양옆에 줄지어 있었고 1에서 2m 간격으로 철문이 나 있었다. 4살배기 아이가 뛰어다니는 상황에서라면 어른이 눈에 띄지 않게 그녀를 어느 집 안으로 끌고 가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왕씨가 아이가 골목을 나가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한 이상 만약 그녀가 납치되었다면
범인은 골목 안에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컸다. 아이는 이곳의 세입자 집들 중 한 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었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모든 집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낯선 사람들이 직접 물어본다고 해서 쉽게 대답해 줄 리 없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아이를 납치했다면 당연히 집을 수색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었다. 이를 깨달은 리 할아버지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명확한 범죄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단순 실종 사건으로 취급했다. 경찰은 가족과 논의한 후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수색을 시작했다. 한 팀은 계속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한편 다른 팀은 가족과 함께 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한 경찰관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이웃들에 따르면 골목에 살고 있는 아와라는 남자가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평소에도 이상한 행동을 자주 했으며 때때로 소리를 지르거나 기이한 말을 하곤 했다. 게다가 모두가 어린아이의 실종으로 패닉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수색에 나서지 않았다. 혹시 이 남자가 정신 이상으로 인해 아이를 납치한 것일까? 사실 이미 몇몇 이웃들이 아와의 집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들은 그가 집에 없거나 이미 이사를 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가 정말 골목을 떠나지 않았다면 골목 안에 있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의심은 아와에게로 향했다. 경찰이 그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기로 결정했지만 안쪽에서 누군가가 문을 밀며 저항하고 있었다. 주변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은 마침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와를 발견했다. 방 안은 피범벅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강렬한 피냄새가 퍼졌고 모두 어지러움을 느꼈다. 끔찍한 현장을 목격한 경찰은 어린 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감적으로 깨닫고 말았다. 리 할아버지는 즉시 아와의 멱살을 잡고 외쳤다. 내 손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나 그 순간 아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체포를 피하려고 몸부림칠 뿐이었다. 이를 본 경찰은 즉시 그를 제압한 뒤 집안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방 안은 엉망진창이었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여기저기 여성복이 흩어져 있었다. 침대 아래에서는 간먹은 헛거 냄비와 소스 그릇이 발견되었다. 방은 작았지만 경찰은 몇 번을 뒤져봐도 어린 리 릴로이를 찾을 수 없었다. 혹시 경찰이 실수를 한 걸까? 아와는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는 것일까?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한 경찰관의 시선이 입구 근처에 놓인 냉장고로 향했다. 그것은 작은 냉장고로 4살짜리 아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을 제외하고는 이미 모든 장소를 수색한 상태였다. 경찰은 잠시 논의한 후 결국 냉장고를 열기로 결정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두는 공포에 질려 그대로 얼어붙었다. 냉장고 안에는 어린 리 릴로이의 잘린 머리와 사지가 들어있었다. 모든 것이 가틀린 피로 덮여 있었고 코를 찌르는 악취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구토하고 말았다. DNA 검사 결과 발견된 신체 조각들은 실종된 소녀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놀던 아이가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토막난 채 냉장고에 보관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났다. 발견된 시신에는 2개의 신체 부위가 사라져 있었다. 그것들은 어디로 간 걸까? 그리고 아와의 대답은 경찰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그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사라진 2 부위를 얇게 썰어 헛거에 넣어 먹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 6조각은 나중을 위해 보관해 두었다고 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오랜 시간 동안 괴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옆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아와가 스촨 출신의 35세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항상 괴짜 같은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골목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집주인을 제외하면 그와 대화를 나눈 이는 거의 없었고 심지어 그의 진짜 이름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이전에 근처 의류 공장에서 일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일을 그만둔 후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 아와에게는 친구도 취미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단 하나, 여성복을 모으는 습관을 제외하고는 그의 월세방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여성 의류가 쌓여 있었다. 골목에 사는 여성들에게 대놓고 해를 가한 적은 없었지만 마주칠 때마다 그들의 몸을 유심히 쳐다보았고 이 때문에 이웃들은 항상 그를 피하려 했다. 골목 한쪽에는 공용 TV가 있어 저녁이면 주민들의 주요 오락거리가 되었다. 아와도 가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TV를 보곤 했다. 그러나 그는 로맨스 영화에는 관심이 없었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영화만을 좋아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기억을 떠올렸다. 한 영화에서 잔혹한 격투 장면이 나오던 중 아화가 갑자기 소름 끼치는 말을 내뱉었던 것이다. 저렇게 버리다니 아깝네. 사실 인간 고기는 맛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저 그가 정신 이상자라 헛소리를 한다고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이는 그가 이미 이전에도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훼손한 적이 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컸다. 최근 몇 년 동안 인근 지역에서 여러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모두 단순 납치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린로이 사건의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후 사람들은 그 모든 실종 사건이 아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신문 과정에서 그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전혀 두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결정적 증거 앞에서 그는 마침내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살인사건, 특히 사체 절단 사건에 관한 뉴스와 영화를 병적으로 집착해왔다고 인정했다. 범행 당일 오전 8시경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홀로 놀고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고 순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그녀를 집으로 끌고 갔다. 릴로이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는 아이를 살해했고 시신을 8조각으로 나누었다. 그중 2개는 헛고에 넣어 먹었으며 나머지는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경찰이 발견한 그대로였다. 범행을 자백하는 동안 아와는 죄책감은커녕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지었다. 경찰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가 완전히 정상이며 그의 범행이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과거의 아동 실종 사건들에 대한 질문에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증거 부족으로 인해 경찰은 그 사건들로 그를 기소할 수 없었다. 결국 아와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릴로이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히 아와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않았다. 어른들의 방심이 이 끔찍한 범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절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마라. 단 한순간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소름 끼치는 발견. 핏빛으로 물든 나체 시신이 운하를 떠돈다. 13년간의 냉혈한 살인마 추적. 목이랑 어깨, 왼쪽 가슴에 치명적인 자상 수십 개가 난 채로 발견된 벌거벗은 시신. 핏물이 강 전체를 새빨갛게 물들였다. 이 끔찍한 사건 뒤에는 13년 만에 해결된 미스터리한 사건이 있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 범죄의 배후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 바로 알아보자.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2004년 1월 31일 오전 9시 경찰은 한 남성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았다. 그는 집 근처 강둑을 따라 걷던 중 물 위에 떠있는 빨간색 마네킹과 그 주변에 붉은색 액체 얼룩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궁금증에 가까이 다가가 본 그는 그것이 마네킹이 아니라 사람의 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주변을 통제했다. 피해자는 20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으로 확인되었다.
그녀는 발가벗겨진 채 몸 곳곳에 멍이 들었으며 목과 어깨, 왼쪽 가슴에 여러 개의 자상을 입고 있었다. 깊게 찔린 상처로 보아 범인은 극도로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찰은 강둑 근처에서 피로 물든 검은색 바지를 발견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몸싸움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10명 이상의 잠수부를 동원해 강에서 추가 증거를 수색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반경 300m 이내에 주택이 없는 외딴 시골 강가였으며 가로등도 없고 통행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경찰은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살해된 후 시신이 강에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이바라키 대학 2학년 학생인 하라다 미노리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즉시 그녀의 아파트를 방문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남자친구 사토시가 있었다. 경찰이 그의 여자친구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사 협조를 요청하자 그는 충격을 받은 듯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하라다의 휴대전화, 지갑, 콘택트 렌즈,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남긴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친구를 만나러 나가 아침에 돌아올게. 걱정하지 마. 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그녀가 누군가를 만나러 나갔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하라다가 한밤중에도 만나야 했던 이 친구는 누구였을까? 포렌식 수사팀이 하라다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직전의 통화나 메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평소 아파트 아래에 주차해두던 하라다의 자전거가 사라진 상태였다. 즉, 그녀는 그날 밤 자전거를 타고 외출했을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그녀의 남자친구 사토시는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사토시는 사건 당일 밤 9시쯤 하라다와 함께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식사 후 그는 맥주를 마신 탓에 피곤해져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자정쯤 그는 방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반쯤 잠든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옷을 갈아입으며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너무 졸린 나머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다시 잠들었다고 했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하라다가 남긴 쪽지가 있었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던 중 경찰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사토시의 진술은 본인만의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해줄 목격자가 없어 확실한 알리바이가 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여전히 주요 용의자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이 하라다의 아파트에서 루미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흔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아파트가 범행 장소가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토시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공식 부검 결과가 발표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칼에 찔렸으며 특히 심장 근처에 깊은 자상이 있었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다. 사망 원인은 질식사였다. 또한 피해자의 몸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러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그중 사토시의 DNA는 없었다. 이는 범인이 한 명이 아닌 다수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피해자의 위에서 발견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하라다가 저녁 식사 후 약 4시간 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다. 사토시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밤 9시쯤 저녁을 먹었으므로 하라다의 추정 사망 시간은 1월 31일 오전 1시경이었다. 이는 하라다가 만나러 간 친구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녀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연락처들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경찰은 하라다의 친구, 동료, 동아리 회원 등 180명 이상을 조사했지만 그날 밤 그녀를 만났다고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질 것 같던 순간 경찰은 하라다와 같은 학과에 다니는 한 남성 친구가 마작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건 당일 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새벽까지 마작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그를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다. 하라다의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그녀의 실종된 자전거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들은 자전거를 찾으면 범행 장소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경찰은 3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고 마침내 4일 후 자전거를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하라다의 아파트에서 약 6km 떨어진 곳이었지만 자전거는 그녀의 집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이 자전거가 발견된 공터에서 루미놀 검사를 실시했지만 혈흔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즉, 이곳 역시 범행 현장은 아니었다. 다행히도 경찰은 근처에서 목격자를 찾아냈다. 그 목격자는 1월 31일 오전 8시경 한 흰색 차량이 지나가면서 하라다의 자전거와 유사한 자전거를 공터에 버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차량 번호판까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2004년 3월 하라다의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경찰은 500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흰색 차량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추가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3년이 지나도록 하라다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초조하고 절박해진 그녀의 부모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00만 엔의 현상금을 걸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전단지를 정기적으로 배포하며 제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딸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았다. 또 한 해가 지나고 일본 당국은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공공현상금 제도에 포함시키며 더 높은 보상을 내걸었다. 수백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지만 사건 해결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다. 사건 발생 10년 후인 2014년 경찰은 결국 거액의 현상금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는 수사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었다. 일부 형사들은 여전히 단서를 찾기 위해 사건 발생 지역과 주변을 방문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2017년 하라다가 살해된 지 13년이 지난 후에도 몇몇 경찰관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은 360건 이상의 제보를 받았으나 대부분은 부정확하거나 쓸모없는 정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형사는 제보를 따라 기우현에 살고 있는 한 남성을 추적했다. 그의 이름은 람파노 제리코 모리였으며 35세의 필리핀인으로 아내의 가족과 함께 살며 3자녀를 두고 있었다. 수사 결과 그는 2004년 당시 기우현이 아닌 이바라키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이바라키는 농업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업 및 임업 관련 일자리를 찾아 이 지역으로 이주했다. 경찰이 람파노에게 방문 이유를 설명하자 그는 즉각적으로 불안한 태도를 보였고 경찰은 이를 예의주시했다. 경찰은 그에게 DNA 검사를 위한 샘플 제출을 요청했다. 며칠 후 실험실 분석 결과 람파노의 DNA가 13년 전 하라다의 시신에서 발견된 DNA 중 하나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람파노를 체포했다. 경찰이 13년 전 하라다 살해 사건과의 연관성을 묻자 그는 범행을 인정하며 당시 22세였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핀 친구들의 소개로 일본 이바라키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날 밤 람파노는 필리핀 출신의 18세와 19세 동료 2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셋 모두 만취할 때까지 마셨다. 밤늦게 그들은 흰색 차량을 몰고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지나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하라다를 발견했고 그녀의 외모에 끌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 중 한 명이 범행을 부추기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람파노와 다른 한 명을 부추겼다. 결국 그들은 공모하여 하라다의 길을 막고 그녀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성폭행하기로 결심했다. 범행 후 하라다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람파노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두 공범에게 건넸다. 그들은 잔혹하게 하라다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차를 몰고 도망쳤다. 2018년 7월 25일 람파노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나 주범이 아니라며 감형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시도했으나 기각되었다. 최종 판결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범행 후 3명의 가해자는 신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모두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러한 행동 덕분에 경찰은 그들의 행적을 더욱 쉽게 추적할 수 있었다. 3사람은 2004년 3월 일본을 떠나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람파노는 필리핀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체포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그는 이바라키가 아닌 기우현으로 이주했다. 반면 다른 두 공범은 체포될 두려움에 필리핀에 머물렀다. 이바라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두 공범의 신원을 파악했다. 그러나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필리핀에서 일본 당국의 법적 손길이 미치지 않는 상태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2018년 말 마침내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필리핀에 남아있던 용의자 중 한 명은 일본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수하기로 결심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 경찰은 2019년 1월 필리핀으로 수사관을 파견했다. 다음 날 용의자는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가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했다. 당시 그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경찰은 그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용의자는 필리핀을 떠나지 않았다. 경찰은 그의 신원을 알고 있으며 그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국가로 발을 들이는 순간 체포될 예정이었다. 경찰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사건이 마침내 밝혀졌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것으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흥미로운 범죄 이야기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